자, 안녕하세요. 이주환 교수입니다. 경매에 대해서 여러분과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2000년도 이전에, 그러니까 세기가 다릅니다. 여러분은 21세기면 저는 20세기부터 경매를 해왔습니다. 여러분이 뭐 제 나이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나이는 50대입니다. 그런데 제가 경매를 처음 시작한 거는 20대였고요. 그때는 법적 체계도 많이 달랐고 모든 것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제가 경매를 해왔고, 이후에 여러 번의 변화가 있었고 그런 변화 시기마다 경매의 특성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2020년 지금 현재 경매에 여러분이 집중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춰서 제가 강의를 하기 전에 오늘 경매에 대한 기본적 얘기들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이 만약에 갑자기 배가 아파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굉장히 심각한 질병을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뭐 이렇게 죽거나 그런 병은 아닌데, 예를 들어 여러분 신체 부위 중에 한 군데를 떼어내야 됩니다. 뭐 떼어낸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죽지는 않는다. 정상적 생활은 건강관리할 때 가능하다 이랬어요. 예를 들면 신장을 한쪽 떼어내야 됩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어찌해야 될까 당황될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병원을 갔더니 큰 병원 세 군데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한 군데 병원은 의사가 지금 바로 수술할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서울대학교 수석 합격했다. 마음에 들죠. 근데 단점은 요번에 졸업하고 여태까지 수술한 적이 없는 최초 수술 경험 의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번째, 다른 병원 갔더니 대학병원에서 얘기합니다. 여기는 굉장히 수술을 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방대 나왔고 별로 그렇게 빛을 못 보다가 우리 병원에 오신 지 15년 되는데 15년 동안 그런 쪽에 대한 외과 수술은 수백 차례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사람도 마음에 들죠? 세 번째는 딱 갔더니 얘기합니다. 이분은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권위자입니다. 근데 이분에게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너무 스케줄이 빡빡하게 차 있어서 당신을 수술하려면 8개월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8개월 기다리면 지금 있는 병이 악화돼서 죽을지도 몰라요. 자, 여러분은 요 세 번째까지의 의사를 얘기 들었을 때 누구한테 수술을 할지를 결정하세요. 어느 쪽이겠어요? 당연히 2번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경매를 누군가 지금 가르쳐 줘야 된다면 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아니요, 기본적인 공부는 돼 있어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공부 이후에 그 공부된 내용으로 엄청나게 많은 경험과 현장 경험과 그 습관적으로 배워져 있는 일상생활에서 접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어때요? 감각적 노하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못하고 엄청나게 멀리 있는 사람은 절대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예를 드린 겁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경매 쪽에 대한 엘리트 코스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정확하게 무슨 경매대학교가 있거나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디 서울대 나왔다, 변호사가 한다. 좋습니다. 그분들이 사법고시 패스했다. 그분들이 경매한다. 굉장히 관심이 쏠리는 건 맞지만 그분이 얼마나 임상에 접근돼 있고 몇 차례씩 보느냐, 이런 걸 봐야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좀 장점을 드릴 것은, 경매는 저도 충분한 공부가 됐지만 저는 법규를 무시하지 않고 법규에 근거해서 야전에서 지난 2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물건을 검색하고 기각시키고, 검색하고 투자해서 낙찰이 되고, 낙찰돼서 이걸 가지고 어떤 이익을 실현하고, 이런 데이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계 행간에서 뛰어넘는, 즉 법문과 법문의 행간을 뛰어넘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금 메가랜드에서 이 경매 교육을 받는데, 예전엔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예전에는 회사를 키우고 2010년도부터 회사를 만들어서 회사를 키우고 물건을 투자하다 보니까 강의를 좀 등한시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리 있었어요. 그때 교육은 대부분 내가 관심 있었던 중개나 개발, 시행 쪽에 좀 많이 강의를 했었고, 경매 쪽은 온라인으로만 강의하고 깊은 노하우를 안 가르쳐 줬습니다. 왜? 경매는 그 당시 우리 회사가 주력으로 투자하는 그런 상품이 많았는데, 이거를 강의하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엉킬지 모른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경매에서 직접적으로 호환되는 강의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제가 이제 충분한 임상적 데이터를 쌓았고, 저희 회사는 이제 무슨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매 투자를 막 여러분과 경합돼서 그런 건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제가 좀 더 실전에서 아주 막 피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배웠던 얘기들을 문제 해결을 당하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아주 피부에 닿게 강의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위주의 교육을 여러분과 할 겁니다. 자, 재밌는 거는 온라인 교육이지만 여러분과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내가 보고 궁금해 물어보려고 하니까 채널이 막힌다. 그래 대부분 실전 교육이 오프라인 위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살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 종식된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코로나 발생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코로나 이전으로 못 간다면 결국은 우리들 삶의 대면과 비대면의 비율이 바뀌어요. 그전까지는 대면의 비율이 90%, 비대면이 10%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비대면이 90, 대면이 10이에요. 그러니까 비대면 교육인 이런 온라인 교육 등의 모든 거를 다 승부수를 띄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쪽 강의를 하고 일방통보로 간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뭔가 저한테 보낼 때 쌍방통행의 교육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하거나 뭔가 있다면 그런 거에 대한 즉각적인 답변도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저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경매에 대해서 너무 멀리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도 충분히 배울 수 있다.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런 내용에 맞춰서 이제 내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는 지금 현재 중개사협회에서도 부동산 공법과 경매 쪽을 강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부동산 투자회사가 개발이나 시행, 분양대행, 또 중개법인도 갖고 있습니다. 또 경매 알선, 경매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요. 자, 그렇게 이런 실무적 경험을 하고 있었지만 강의도 국토해양부부터 시작해서 경찰청 또는 이런 여러 가지 대형 교육기관 그리고 서울사이버대학이나 건국대 미래식정보교육원 등에서 이런 쪽 경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온라인 등에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저에 대해서 검증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강의 듣는 분들이 대부분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고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저랑 필연적으로 만날 겁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법정 교육을 받게 될 때 대부분의 온라인 교육을 제가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뭐 경매나 중개 쪽에서 뭔가 문의점이 있다면 우리 메가랜드 여러 가지 대화창을 통해서 언제든 질문하시면 답변을 즉각적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성심성의껏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이번 강의 맡은 거는 경매 기본반입니다. 그러니까 경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론을 알자는 얘기고 경매 기초 지식을 위한 간단한 경매 사전을 하나 보낸 게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런 내용은 필요하면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 보는 것처럼 부동산 경매 기본반 성공 경매 전략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서는 제가 오늘 좀 프리하게 입문 강의로서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자, 경매 제대로 알아야 성공한다. 이 얘기를 가지고 제가 좀 설명드릴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도 경매 이러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 경매를 하면 떼돈을 번다.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교수님 경매 반값 아파트 막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경매를 하게 되면 반값으로 내 집 마련이 된다. 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와요. 경매로 나는 엄청나게 부를 축적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경매로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했다는 분들 가서 실무적으로 이렇게 알아보면 그렇게 상당한 부를 축적한 분들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잔치상 기다리다가 굶어 죽기 딱 좋은 게 경매입니다. 막상 해보시면 굉장히 어려워요. 입찰 들어가면 떨어지고 안 되겠다 받으면 받고 나서 1등이라 좋아했죠.
현장 가보면 현장에서 주변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아유 그 금액이면 좀 높게 썼네요. 그보다 더 좋은 물건 여기 많은데 중개사무소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굉장히 속상하죠. 그러면 경매하면 뭐가 좋으냐? 그렇게 싸게도 못 사는데 아니죠. 경매는 반값으로 내 집 마련한다. 이런 얘기는 이미 어렵습니다. 그러나 경매는 경매만의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경매 제대로 알아야 성공한다. 그러면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이 지금 경매를 배우는데 경매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경매는 수단이 돼야 됩니다. 내가 부동산을 사겠다. 그러면 부동산을 산다는 거에 대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투자를 하겠다. 이런 개념이죠. 그러면 이게 수단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뭐 그럼 매매로 사지 뭐더러 사? 이런 얘기 하는데 경매는 분명한 경매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매는 첫 번째 이 매도인 시장에서 매수인 시장으로 바뀌는 현상을 가져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얘기 해볼까요? 여러분이 중개업을 하든가 부동산 투자를 오래 하다 보면 이 지역이 뜬다. 이 느낌이 있어요. 자, 가정을 해볼까요? 2018년도 말 19년도 초까지 해서 SK하이닉스가 원삼에 들어온다고 할 때 그 정보가 돌아서 발 빠른 사람들이 원삼 주변의 땅을 막 전국에서 난당긴다는 투자꾼들이 막 몰려듭니다. 물건이 없어요. 물건이 없다 보니까 매도인 시장으로 바뀌어요. 매도인들이 땅 사러 가면 계약하는 자리에서 올려요. 평당 30 아닌 것 같아. 35는 줘야지. 그럼 35 생각할게요. 내일 봅시다. 35 합시다. 전화했어요. 왔습니다. 밤사이 생각이 바뀌어서 40은 줘야지. 이런 일이 벌어져요. 또는 살려고 집에 와 있는데 부동산에서 전화 옵니다. 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요. 35 사죠. 근데요. 죄송합니다. 어저께 저녁에 또 전화가 왔는데 35도 안 되겠다. 다른 부동산에서 35를 산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기한테 미안하고 해서 전화했다. 난 40을 받고 싶다. 그쪽에서 40 준다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쪽에 먼저 기회 주는 거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여러분이 꼭 사고 싶다면 끌려가서 사야 돼요. 이런 것들이 뭐냐? 매도인 시장이에요. 또 여러분 듣기 거북할 수 있지만 중개업자가 약간 중간에서 어떤 정도의 약간의 야루를 핀다. 이런 것도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뭐예요? 살짝의 장난, 테크니컬하게 금액을 올리면서 경제적 이득을 공유하는 그런 모습을 띠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해당 시장에 물건을 사러 가면 물건이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뒤져보니까 이런 데서는 경매 물건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는 경매 물건은 매도인이 어떤 장난을 치거나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매수인 시장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이 경매의 장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서 내가 생각하는 금액을 써서 낙찰이 되면 충분히 이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경매가 뭐 반값 경매 뭐 이런 개념으로 해서 무조건 싸게 산다. 이런 개념으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내가 사고 싶을 때 내 의지대로 한번 진행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경매에서는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잠깐 보세요. 경매를 당하는 매도인 즉 종전 소유자가 나는 그 금액 아니면 못 팔아 뭐 이런 얘기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동산 경매를 접근한다. 그러면 일단은 내가 어느 정도 매수인의 개념에서 내가 생각하는 의사로 접촉해 볼 수 있다. 물론 내가 꼭 사야 된다면 내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금액을 최대한 높이면 얼마까지일까? 이렇게 해서 상대방 의사를 무시하고 내가 살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매는 이렇게 접근해야 되고 그러니까 물건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접근이고 두 번째는 경매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수단이라고 했는데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경매는 싸게 산다.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막상 여러분 경매하다 보면 싸게 산다는 느낌이 없어요. 굉장히 높게 삽니다. 자, 물론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업 듣지만 언젠가는 여러분과 제가 직접 대면해서 차도 한잔 마시고 얘기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제가 지난 20년간 경매 쪽에 대해서 많이 움직였죠. 처음에 한 3년간은 진짜 많이 했고
서울로 올라와서 한 6, 7년간은 서울의 분위기 키느라고 어떤 투자는 좀 자제하고 분위기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범주적 공부, 지역적 공부. 그리고 200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경매 투자를 했고 2010년도부터는 세금 관계가 무서워서 아예 법인을 만들고 법인을 만들다 보니까 직원들 필요해서 아예 회사를 만들어서 지난 10년 동안 6개 회사를 만들어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어요. 물론 부동산 투자에 부수되는 나머지 업종도 하고 있죠. 중개나 분양대행이나 농업법인도 만들었습니다. 농사도 져요. 왜? 농지 투자해야 되니까. 그리고 경매 투자를 하다 보니까 하게 된 뭐 제조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 제가 돈 번 거는 입찰 당일날은 싸게 샀다고 너무너무 좋아했던 물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직도 물린 게 있고 거꾸로 입찰 당일날은 아이씨 이거 좀 비싸게 산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드는데 오히려 그게 더 큰 수익을 내는 거죠. 왜?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못난 자식이 집 나갔다 효도하고 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성경 얘기해 볼까요? 성경에 보면 옛날 아브라함 아들 이삭이 있고 이삭의 아들의 요셉이 있는데 요셉의 막내 아들이 이제 막내 아들 그 위에 야곱이 있는데 야곱이 집 나갔다 나중에 애굽으로 지금 때 다 데려오잖아. 이런 얘기 나오듯이 나는 이거 투자 잘못했던데 이게 나중에 효도를 하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경매는 싸게 산다 이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중요한 건 뭐냐? 출구 전략에서 승부를 봐야 돼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경매를 투자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성공의 요지는 환가 전략에 있는 거지 경매는 수단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매도인 의지를 무시하고 내가 생각한 금액으로 쌀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것 뿐이지 그렇게 싸게 샀다고 해서 내가 성공한다 이 뜻은 아니란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경매책 쓰거나 경매 고수들이 얘기할 때 딱 보면 전 보입니다. 아 그래서 저는 반값 토지 경매 토지를 반값에 샀대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봅니다. 산 중턱에 맹지면서 개발이 안 되는 땅이에요. 이 땅을 반값에 샀다고요. 감정가는 10억이지만 5억에 샀다고요. 5억에 사면 뭐예요? 이 땅은 누가 쓸 수가 없어요. 자산 가치는 5억이 돼요. 평수가 워낙 크니까. 하지만 이 땅은 뭘 하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건 출구 전략이 안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경매 제대로 알아서 성공한다. 그럼 이 사람은 내가 이 물건을 샀을 때 어떻게 해서 출구를 잡고 내가 경제적 환가를 통해서 이득을 실현시키느냐 이 얘기로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는 그러니까 결국 수단이라는 개념에서 생각을 해야 접근이 되지 많은 분들이 경매를 배우다 보면 착각을 해요. 와 위장임차인 막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 집에 위장임차인 2천만 원짜리 단칸방이 있는데 이거는 물어줘야 된대. 이제 나중에 자세히 배울 겁니다. 또 이 얘기 듣는 분 중에 아는 분도 계실 테고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단독주택에 위장임차인 2천만 원 안 물어줬다. 나는 그래서 이득을 봤다. 아주 좋은 예입니다. 경매란 절차를 딱 포커스를 맞춰보면 정말 이거는 물건 사는 수단에서 싸게 샀다는 거에선 장점이에요. 그런데 그 물건을 그것만 보지 말고 거시적으로 보니까 이 지역은 이미 옆에 국가가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엄청나게 많은 그 지역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주택이나 빌라 같은 거는 수요자가 없어요. 많이 살아봐야 여기는 한 2,000명 사는데 옆에 아파트가 1,500세대가 들어왔다고요. 공공임대 아파트가.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나 빌라나 다세대나 이런 데에 있는 사람들이 내 집 없는 사람들이 세를 살다 다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집이 텅텅 비어요. 수익률이 안 좋아요. 누가 사요? 안 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물건은 출구 전략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매를 생각할 때는 경매 제대로 해서 성공한다. 싸게 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출구 전략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은 여러분이 지금 현재 경매에 대해서 또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이겁니다. 이미 경매의 역사 속에서 이거는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역사 속에서 설명을 드려보는데 경매는 이미 투명성이 확보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투자의 대중성이 이루어진 내용이고 그리고 이 대중성이라는 건
죄송합니다. 여기 첫 번째 하니까 익숙지가 않아서요. 예. 자, 이런 대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뒤로 뭐를 가져왔느냐면 여러분 이거는 어때요? 상당히 체계화됐고 체계화됐다는 얘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대중화를 통해서 지금 현재 정보가 모두 공개되는 시장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경매의 특성이지만 이 자체가 여러분에게 장점과 단점이 모두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옛날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경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1999년도인데 98년도는 그냥 배웠을 때고, 그러나 경매라는 세상을 처음 접한 건 10살 때였습니다. 저희 집은 어렸을 때 아버님이 복독방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소개영업법이더라고요. 소개영업법에 따라서 신고제로 누구든 그걸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때는 자유업이었습니다. 신고제니까 특별한 자격 요건이 필요 없었습니다. 근데 아버님 사무실이 법원사거리 복독방이었고, 제가 예전에 글도 썼습니다. 법원사거리 복독방집 막내 아들, 이런 글도 썼거든요. 그러면 이런 법원사거리 복독방 손님들이 올 때 법원 경매 의뢰도 많이 했었고, 또 우리가 친구들이랑 같이 법원 마당에 가서 놀다 보면 수혜자씨도 혼도 났어요. 공 같은 거 차고 놀다가 뭐 지검장, 지원장 높은 사람이 있나 봐. 그때 차가 막 있었으니까. 근데 주차장에 차도 없고 잔디가 좋으니까 애들이랑 노는데 경비 아저씨가 막 가끔 혼낼 때가 있어요. 보통 때는 그냥 뒀는데 지검장이나 지원장이 들고 날 때 한마디씩 할 때 애들 쟤들 뭐야 이럴 때. 그런데 이제 이분이 우리를 무시 못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는 여러분 이게 호가 경매예요. 자, 이 아파트, 이게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입찰할 분 나오세요. 이러면 6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억부터 시작합니다. 1억, 1억 100, 1억 200, 1억 300, 1억 500, 1억 7천, 뭐 1억 7천 낙찰. 뭐 이렇게 예전에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미술관에서 그 그림이 나온다. 그럼 막 입찰하잖아요. 호가로.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법원의 주변에 법원에 관련된 깡패들이 많아요. 이 정보가 얼마나 투명하지 못하고 폐쇄적이었는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완전 시장이 폐쇄적 시장이어가지고 아무나 경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입찰을 못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폐쇄성이 강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입찰을 하러 딱 가보면 법원 게시판에 쫙 물건 명세표가 있는데 겉에는 유리로 딱 해서 문을 잠궈놔요. 법원 비품이나 보관한다는 이유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사람들 민원이 있으면 가끔 수희 아저씨가 와갖고 살짝 열어주면 그때 얼른 적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그분이 아주 막 완전히 그 지역의 보스예요. 어떻게 하느냐? 어른들이 막 돈 1,000원짜리, 그때는 이제 손도 큰 돈이니까 막 찔러주고 좀 부탁한다 이러면 살짝 해서 이렇게 틈새로 해서 이렇게 철사로 넣어갖고 열었다 닫았다 앞장 보게. 그럼 막 다닥다닥 붙어서 사람들이 적어요. 적는데 우리가 놀다 보면 아저씨가 그래요. 야, 일로 와. 그래가지고 이제 제 이름도 알았어. 주영아, 일로 와. 뭐 친구 이제 재현아, 일로 와. 이렇게 하면 걔네들 보고 500원, 100원 이렇게 주고 이렇게 니들이 철사 이렇게 들고 있어. 그런 거 시켜요. 그럼 우리는 놀다가 그거 500원, 100원 큰 돈이죠, 얘들한테는. 그러니까 그거 하는 재미로 이렇게 있으면 어른들이 야야 꼬마 이거 좀 더 해줘.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그 당시 몇 명은 저보고 뭐라고 했냐면 법원보이라고 했어. 법원보이. 중국집에는 어떻게 해요? 보이. 이게 부르면 뭐 단무지 갖다 주고 어린애들, 그 어려운 집 애들, 짜장면집에서 배달하는 애들 있었잖아요. 철가방 들고. 그런데 그런 애들 짜장면집 보이라고 했고 우리는 법원보이라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동네에서 신기해나 쓰는 애들이 아저씨랑 친해서 그거 아주 다른 애들 우리도 나름대로 카르텔이 있어서 한 4명 외에는 그거 못했었어요. 그런 유년의 시절을 겪으면서 경매를 봤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일반인은 그런데 법원 관련된 조폭들은 딱 앉아있으면 사무실에 팩스로 쫙 와요. 그러면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딱 모아가지고 걔들이 입찰장 옵니다. 그럼 호가 경매 한다. 이 사건 나오세요. 그래서 요거 낙찰받으면 나오세요. 이랬어요. 이게 아파트라면. 그러면 쭉 4명이 나오면 얘들 미는 사람들은 딱 나가게 하고 나머지 나가려고 하면 이런 건장한 조폭들이면 머리 빡빡 깎고 문신, 칼빵 막 이런 거 알잖아요. 딱 서서 입고 막고 이렇게 밀면 나오다가 눌려서 돌아가요. 얼굴 눈앞에 딱 이렇게 밀어대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요? 돌아가면 나가면서 미안한 거 10,000원짜리 몇 장 주면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담합이 돼요. 폐쇄 시장, 정부가 공개되지 않은 폐쇄 시장에서 담합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걔네들은 돈 막 억수로 벌었어요. 그랬는데 대통령이 바뀝니다. 전두환 뒤로 노태우가 대통령이 됐는데 우리의 노태우 대통령 때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이런 법원 깡패들 다 몰아냈어요. 그러면서 제도를 바꿔야 된다. 힘으로 몰아낼 수는 없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호가 경매자가 지금의 입찰제를 바뀌어요. 봉투를 써서 내니까 법원에 온 사람들이 누가 어떤 물건 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투명성만 확보된다면 호가 입찰제가 더 많이 올라가요. 그러나 예전에 제가 강아지 파는 사이트 들어가서 우리 애가 강아지 사달라 해서 100원 경매더라고요. 100원부터 시작한대요. 그리고 그래 100원, 200원, 300원 올리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일주일 동안 경매가 계속돼요.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정상 가격까지 강아지 한 마리 10만 원 하는데 10만 원까지 오르더라고요. 이게 호가 경매 협성경인데 이거는 이런 부분의 문제점 때문에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 때 이걸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서 기입찰제를 바뀌다 보니까 입찰해서 봉투를 쓰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분명한 투명성이 확보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투명성이 있어서 경매가 앞으로 배워주기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왜? 여러분이 나는 겁도 많고 이래. 그래도 어때요? 입찰장에 그런 디스가 없어요. 내가 분명히 다리품 팔고 한다면 얼마든지 정보를 얻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경매가 대중성이 드러난 건 언제냐? 이거는 여러분들 IMF 때예요. 자, 이렇게 해볼까요? 여러분 IMF 때 경매가 대중성이 됐다. 자, 이런 얘기 해볼게요. 나중에 좀 얘기를 해보겠지만 2000년대가 딱 넘어들었으면서부터 IMF가 터졌고 이런 경매 시장이 완전히 오픈됩니다. 그래가지고 대중화가 돼요. 경매하면 돈 번다. 너도 나도 할 거 없는 사람들이 다 부동산에 몰리면서 경매를 배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배우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대중화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경매는 아주 특수한 사람들이 한다. 전문가들이 한다. 꾼 아니면 못한다.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IMF 때 이런 경매 교육이 대중화되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 가장 기여도가 높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지금 딴 중개사 자격증이에요. 99년도에 IMF 터지면서 중개사 시험이 10회 때 국비 지원으로 엄청나게 나갔고 이 10회 때가 역대 중개사 합격생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그 당시 IMF 때 집값이 폭락하니까 경매하면 돈 받아 다 경매장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경매장이 미어 터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어 터지니까 이게 IMF 때 대중화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요? 움직여보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겁니다. 두세 명이 뭐 이렇게 할 때는 그냥 우리끼리 합의해서 하는데 만약에 20, 30명이 할 때는 조금 말이 많아요. 2, 300명이 한다. 이때는 골치 아픕니다. 모임 같은 거 해보거나 수강시간을 관리할 때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 야, 이거 진짜 관리 힘들구나. 머리 아프잖아요. 그러면 아예 규칙을 딱딱 만들어서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IMF 이후에 법원의 경매에 대한 어떤 절차나 모든 내용이 굉장히 체계화돼요. 그래서 이런 관련 법도 체계화되고 그리고 플러스 업무적인 처리 지침도 체계화돼요. 여러분 제가 2000년도 초반에 경매할 때까지만 해도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경매가 무슨 대전 지원과 천안 지원 하는 얘기가 달랐고 같은 경매계에서도 1개, 2개가 업무적인 처리가 달랐어요. 왜 다른가? 경매 1개는 자기가 일해왔고 경매 2개 직원은 천안에서 일하다 왔어요. 그러면 둘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말하면 경매계에서도 그러냐?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할까? 막 서로 그런 얘기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제가 대전에서 충남대 나왔는데 제가 충대 나왔을 때 뭐 행정학과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행정학이 저한테 안 맞고 공무원은 안 맞다고 해서 일전에 포기했는데 일찌감치 20대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이제 부동산 쪽 돌아서 경매 쪽을 할 때 행정학과 나온 걸 참 잘했다는 생각한 이유가 여러 관공서에 공무원들 친구가 많았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법원에도 선후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선후배들이랑 친해집니다. 그럼 걔네들이 들어오라고 해서 뭐것저것 보고 하는데 거기서 내가 느낀 게 본인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한 처리가 안 돼서 혼선이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때 이후로
여러 중개업자들이 나타나서 이거에 대해서 상대방 민원인들이 막 민원을 넣고 뭐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다르면 안 되니까. 내부적인 통일성을 가하고 법규도 이런 민원을 받아들여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체계화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때 이후로 이제 갑자기 변화가 생깁니다. 2000년대 딱 들어서면서부터 IMF 이후에 이런 거에 대한 교육 시장이 활성화돼요. 중개사 딱 끝나고 나면 학교생들이 다 경매를 배워요. 필수 코스입니다. 2, 3개월은 배워요. 경매 교육이 엄청나게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경매 교육이 사설학원부터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대학교에서도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떤 양력사학 쓰라면 대학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천안서부터 대전서부터 해서 뭐 청주서부터 해서 서울에 다 왜? 대학교에 보면 평생교육원이라는 데서 경매교육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매교육이 막 활성화가 되는 거죠. 엄청 활성화돼요. 그런데 이런 경매교육이 활성화되는 게 이제 대학교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런 대형 업체들까지, 교육업체들까지 경매교육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경매시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매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지금 이들이 교육을 받았을 때 그들을 그 교육받은 수준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어때요? 관공서는 더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가 볼 때 제일 어떤 시골스럽고 원리원칙을 대충 넘어가는 데가 농정과 같은 데예요.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들 아이 그건 그려 아이 대충이요 아이 대쉬우 뭐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러나 경매계는요 아이 뭐 그냥 큰일 납니다. 당신 막 따져요. 왜 그 사람 불어가 내야 되는데 안 냈냐 이시적하고 막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정보가 공개되는 것들이 대한 게 이제 어떻게 해요? 굉장히 이제 투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교육이 활성화되고 이런 쪽에 대한 사업이 이제 등장을 해서 이런 교육 사업과 정보 공개 사업이 엄청나게 규모가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유료 사이트 많거든요. 옛날에는 제가 경매 처음 배울 때는 진짜 밤마다 들어가서 들여다보고 동사무소 가면 이런 거 지금 안 뜨졌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경매 나왔다면 주민등록 열람, 물론 사생활 정보 보호 이런 거랑 또 경하면 되지만 사업자 등록 이런 것들 법원에서 가면 법원 직원들이 친절하게 알려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경매에 대해서는 옛날처럼 제가 예전에 배울 것처럼 막 험난하고 어떻게 막 하나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막 100이라는 노력을 기해야 되고 그거 하는 사람만이 폐쇄적인 정보 속에서 돈을 벌고 이런 것들이 없어요. 누구라도 쉽게 다 이해하고 짧은 시간에 압축돼서 많은 정보를 볼 수 있죠. 단 모든 사람이 정보를 취한다는 것은 그만큼 정보가 가격이 없다는 얘기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뛰어넘는 법규 해석과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경매를 제대로 알아야 성공한다. 과거의 얘기를 가지고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나 구성해 봤습니다. 자, 어떤 인트로 강의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걸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라고 하고요. 자,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